워크샵에 참석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워크샵은 저희 뭐 영업을 위한 게 아니고 기존에 저희 장비를 구매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면서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생겼다든가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뭐 이런 점은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 사용자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수정해가지고 향후 저희 고객님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해서 처음 일에 시작한 일로서 조차 현재까지 참석하신 분이 40명, 40분 정도 계시고요. 저는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기계를 직접 만지는 서비스 쪽이 아니면 영업 쪽이지만은 기계의 원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좀더 사용할 때 도움이 되고 그쪽을 한 1시간 정도 긴 시간인데 지금부터 스펙트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다음에 그중에서 XX라는 모델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계로 사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편안하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때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 자리는 서로 뭐 정보 공유하는 자리이지 무슨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음 이 프레젠테이션의 이제 진행이 처음에 스펙트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하고 그 다음에 OES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어느 인더스트리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스펙트로 XX에 대해서 물론 직접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간단하게 그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냅둬 내려줘. 스펙트로는 독일의 그 클리브라고 하는 아주 공업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포 정도 되는 도시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현재 아메텍이라고 하는 그 로고가 나오는데 3년 전에 스펙트로가 그 아메텍이라고 하는 아주 큰 회사 전 세계 월드와이드에 한 10,000명 정도 근무하고 공장이 한 60개 정도 있어요. 노화를 만드는 회사는 플랜트를 건설하면은 뭐 이렇게 빨아들이고 뭐 불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석션, 브로잉 들어오십시오. 빨리. 그런 거를 생산하는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레이저 포인트 없어? 그래서 이 아메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분석 디비전으로 스펙트로가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돼가지고 현재 머티리얼 어널리시스 디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펙트로가 그래서 여기 스펙트로가 있고 아메텍이 있는 거예요. 아메텍은 스펙트로의 모회사입니다. 이 아메텍 밑에는 아마 아실 건데 현미경, 전자주사 현미경에 붙는 에닥스라고 하시죠. 에닥스. 엑스레이 넣는. 그 회사도 요 아메텍 거고,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도 아메텍에 있어요.
여러 개 머티리얼 어나리시스 쪽으로는 가격대에 속해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펙트로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시면, 스펙트로는 1979년도에 3명이서 크립을 하는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그 당시 만들었던 모바일 스펙트로메타, 이동형 스펙트로메타, 스펙트로 테스트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현재 이 모델이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쪼그라졌어요. 거의 크기가 약 한 40배 정도 감소가 됐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 초창기 모델은 그 검출기가 이제 포토멀티플라이 튜브를 사용을 했죠. 지금 저 손에 들고 있는 저 모델은 현재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 빛 검출기인 CCD, 차지 커플 디바이스를 사용한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사용하고 계신 XX 모델이 검출기가 CCD예요. 차지 커플 디바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저 보시는 크기가 상당히 조그맣죠. 그런데도 성능이라든가 제어성이라든가 분석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부 옛날 장비가 커버하는 레벨까지 아무 문제 없이 커버를 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 집약이 1979년에서 2005년 정도까지 10년 동안, 10년이 아니지, 30년인가? 3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그림이 요게 본사고요. 요게 공장이에요.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물론 이 공장 내에서 모든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니고, 자기들 부품, 주요 부품들은 전부 3자, OEM 방식으로 해서 그 독일 내 부품 회사들, 옵틱 회사들, 이런 것들 전부 해서 생산을 해서 여기에 딱 가지고 오면은 박스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채널, 어떠한 원소, 이런 것들이 전부 정해져가지고 제작에 들어가면, 요 맥스엑스 같은 경우는 2개월이면 모든 테스트까지 끝나서 선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로 현재는 이제 전 세계에 옵티컬 스펙트로스코피하고 XRF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걸 이용한 장비 면에서는 전 세계에 탑 클래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분야의 오게닉, 이노게닉 쪽의 모든 분야의 원소 분석 쪽은 전부 다 스펙트로에서 생산하는 제품, 여기 있는 OES, 그 다음에 ICP, 그 다음에 XRF, 이 세 가지 가지고 전부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테크놀로지에서는 자기들이 전 세계에 특허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자기들 인터널 TQM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하자를 제로화시키는 그런 매니팩처링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지금 현재 독일 본사가 여기고요. 전 세계에 어떤 그 서비스망하고 영업망이 구축이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스펙트로 아시아 패시픽 홍콩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홍콩에 컨사인먼트 스톡, 그러니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때로 어떤 부품들은 독일에서 직접 공수를 해요.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모든 부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부품들은 다 보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부품이 나갈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주셔야 서비스 대응이 가능하다. 뭐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또 여기다 스탑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로 아시아 패시픽 소속입니다.
야, 여기까지 스펙트로란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알아보신 바와 같이 전 세계에 플레이를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현재까지 한 3만여 대 스펙트로메타가 월드와이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00대가 조금 안 되죠. 580대 정도 국내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다방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성공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그 스펙트로메타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거든요, 이게. 무지개는 사람 눈에 보이죠. 빨주노초 파란보. 그래서 그건 가시광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스펙트로메타라는 자체가 빛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빛에 사람 눈에 보이는 게 가시광선, 안 보이는 게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을 아까 말씀드린 CCD 검출기에서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발생시키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빛이 시로로부터 발생되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ES 그러는데 OES는 옵티컬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의 약자예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광학 발광 분광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분광기가 아니라 분광법. 그래서 원소가 역이 돼가지고 흥분 상태로 되면은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은 전기적인 방전에 의해서 흥분 상태로 되면은 빛을 발생한다. 이게 큰 줄기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모든 원자, 그러니까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FE 중에 니켈, 크롬, 포스퍼러스, 보론 이런 것들 모든 원자들은 이런 식으로 중성자 둘레의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원자, 애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성자하고 프로톤의 원자 핵에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요. 근데 그 전자는 우리가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원자 주기율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크롬 같은 경우가 24번이죠. 24번. 그러면 전자가 24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원자 번호가 전자의 수예요. 그래서 보론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5번이니까 전자가 5개가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원자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자에 전기적인 방전, 전기 에너지를 줘가지고 아르곤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서 그 방전을 이제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면은 각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이 튀겨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떠있는 엑사이팅 상태. 그래서 사람의 가만히 있는 사람 뺨을 풀어갈기면은 안에서 열이 발생하듯이 전자도 똑같습니다. 또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들뜹니다. 들뜨는데 그 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에너지를 여러 가지 에너지로 방출을 하고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뭘로 방출하냐면은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방출하는 게 빛으로 방출하고 두 번째는 열. 근데 그 빛 중에도 에미션 발광이 있고 그 다음에 형광, 플로레센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인광, 루미네센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XX에서 사용하는 빛은 발광빛을 사용합니다. 에미션.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 각 어떤 원소에서 어떤 궤도에서 어떤 전자가 발생하는 파장, 발광 파장을 이미 다 찾아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처럼. MIT 공대라든가 미국의 NIST라든가 표준과학연구원.
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뭐 어디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데이터가 이미 우리 맥스엑스 소프트웨어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미션 라이트가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빛이 에너지를 이제 아크나 스파크 방전이 되겠죠. 그 방전의 에너지를 받아서 애톰에서 있는 전자들이 아까처럼 들떴다가 자기 상태로 돌아오면서 받은 에너지를 이렇게 빛을 방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검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빛이 어떤 전자에서 나오는 건지를 이미 다 과학자들이 찾아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뭔지를 알겠죠. 그죠? 퀄리터티브. 그거를 동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원소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소인지가 알면은 그 원소를 함유하고 있는 스탠다드 샘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정량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험실에 뭐 UTM이라든가 뭐 하드니스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은 검교정을 받잖아요. 얘는 검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검교정이 필요 없는 장비. 왜냐하면 비교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의 어떤 검교정 룰에 의해 가지고 검교정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포스코라든가 이런 장기간 자기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만 이제 코라스라든가 ISO라든가 이런 데서도 검교정은 안 합니다. 이 장비는. 왜냐하면 절대 분석이 아니고 비교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따가 설명이 나오겠지만 리캘리브레이션 하면 재보정을 하면은 그 재보정한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기계 소프트웨어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어떤 유사시에 타기관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분쟁이 났을 경우 내가 분석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려면 그러한 재검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어떻게 돼서 이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다는 걸 남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데이터, 백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성황과 정량 분석을 동시에 가능한데 주로 정량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은 이미 철강이나 비철 중에서 이미 어떤 원소들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번호가 5번이 5번이면 전자가 5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5개씩. 여기 보면은 이 장비 맥스엑스에서 분석할 수 있는 원소의 색깔이 이렇게 이 색깔이네요. 좀 헷갈리긴 한데 거의 보면은 수소에서부터 뭐 거의 다 돼요. 근데 수소라든가 이런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라든가 카본이라든가 옥시젠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원리적으로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스탠다드 샘플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의 신뢰성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긴 다 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질소, 보론, 카본 그리고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엄청나게 많은 CRM이 시중에 존재하고 그걸 이용한 기계 캘리브레이션 된 것이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기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아주 신뢰가 가지만 옥시젠이라든가 하이드로진 같은 경우는 컨버스천, 그러니까 카본 설퍼, 에러 분석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스탠다드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엑스에서는 수소하고 산소는 채널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질소까지. 철 중에 질소. 대략 헤아려 보면 한 80개 원소 정도 가능할 거예요.
이거 이제 기계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뭐 ICP 습식 분석 장비나 OES나 XRF나 전부 똑같은데 어떠한 이온 소스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 장비에서는 아크스파크를 사용합니다. 전기적인 이렇게 버닝을 해가지고 그 표면의 구성 원소들에서부터 아까 같은 원리에 의해서 발광이 빛이 이루어지면은 그 빛을 집광을 해가지고 분광기에서 여기까지는 백색광이겠죠. 분광이 안 된 그거를 빨주노초 파남으로 분광시키는 게 이제 분광기입니다. 분광시켜가지고 검출기를 쫙 배열해가지고 각각의 원소별로 이렇게 피크를 얻어서 레코더에서 적분을 해가지고 정량치를 갖다가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폴리크로메이트입니다. 이거는 디텍터 자체가 지금 현재 PMT를 나타내는데 CCD도 마찬가지입니다. CCD를 쫙 배열을 하게 되면은 PMT하고 똑같은 실제로 요거는 저희 그 맥스X의 단면이에요, 단면. 잘라가지고 옆에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VAT라고 하는 분광 소재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여기까지는 백색광이지만 여기서부터 빨주노초파남으로 분광돼요. 그 각도하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검출기를 배열해가지고 바로 소스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소스, 그 다음에 분광기, 검출기 이 정도 순서로 말하는 건데 전기적인 방전을 다른 말로는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이게 공기중하고 차폐 아까 같은 그 질소나 카본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기 위해서 공기중하고 차폐를 시켜야 돼요. 이 부분을 차폐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아르곤, 고순도 아르곤 가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동으로 지가 흐르게 돼 있고,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극미량의 스탠바이 플로우가 현재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어야지만 내가 바로바로 와서 분석을 할 때 그 챔버, 그러니까 소스 안의 분위기가 공기가 아니라 아르곤으로 바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르곤을 소모하는 거는 좀 아깝지만 분석치를 위해서는 극미량 흘려주는 것이 좋다. 이거를 방전되는 과정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극하고 시료 사이에 고전압을 흘려줍니다. 고전압. 흘려주면서 여기다가 아르곤을 넣어주면 아르곤이 이온화가 돼요.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광등 안에 지금 아르곤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광등을 딱 키면은 아르곤이 이온화되면서 아르곤의 발광빛이 때문에 광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둘 사이에 전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아르곤이 이온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이온화되는 과정을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그래요. 아르곤 플라즈마. 그래서 그 플라즈마의 온도가 약 한 8,000도 됩니다. 만 K. 8,000도. 그러면 그 열에 의해 가지고 이 표면에 있는 이 금속 시편의 표면에 있는 구성 원소들이 그 열에 의해서 아까 같이 들떴다가 자기 상태로 돌아가면서 발광을, 빛을 발산해요. 그걸 이제 익사이티드 된다. 베이퍼라이징은 이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얘가 그 온도에 의해 가지고 증기화 됐다가 그 증기가 이온화, 원자화 되면서 빛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스펙트로에 지금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닫혀 있습니다. UVOT로 가는데 UVOT, 에어옵틱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는 UV옵틱으로 가는 거하고 에어옵틱으로 가는 거하고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호 상무께서 설명드리겠고요. 에어옵틱으로 가는 쪽은 이런 식으로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따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분광기는 롤란드 서클에
입구 슬릿하고 출구 슬릿을 위치시키고 그레이팅을 위치한 퍼션 런지 방식의 분광기를 사용을 하는데 저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열의 변화라든가 온도 변화라든가 외부 충격이라든가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성 있는 데이터를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BC로 백색광이 들어가서 분광되면은 예전에는 이런 필름을 가지고 감광 필름을 가지고 어떤 원소다라고 하는 정성 분석만 했었어요. 한 60년대 초반. 이 장비가 처음 개발됐어요. 그 다음에 이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가 개발되면서 이제 정량 분석 개념으로 가고 지금은 이 필름보다 더 필름에 못지않은 불해능을 갖는 CCD를 갖다가 여기다 전부 깔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전부 에미션 라이트를 다 캡처해가지고 그걸 분석해내는 이 맥스엑스 모델이 최신형 여기서부터는 이제 검출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그림입니다. 차지 컴퓨터. 이거를 오늘 보여드리지 못할 거예요. 저걸 열면은 저 오염, 복팅 내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필드에서는 열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포톤을 차지로 바꿔가지고 그 차지를 적분해서 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 장비가 어떤 그 필드에 사용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전부 다 업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철광 제철소에서부터 거기서 나온 빌렛이나 인고트나 플레이트나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공정, 제작하는 공정, 과정, 수익 검사, 수익 검사 전부 다 때로는 이러한 그 자동차 부품화하는 단조라든가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이제 잘리고 잘려갖고 이제 스크랩으로 다시 회수되는 이러한 필드에서까지도 이 장비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원소의 농도에 따라서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럼 하드웨어, 여기서부터 하드웨어인데요. 하드웨어는 오후에 실물을 가지고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보시다시피 버전이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 서서 분석하는 거, 앉아서 분석하는 거. 근데 기계는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저렇게 세워놓으면 되게 커 보였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D라는 게 있고, F라는 게 있고, M이라는 게 있고. 근데 저 밑에 M이라고 하는 게 질소 포함되면 M으로 가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F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F 모델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페셜 옵틱에서, 알루미늄 쪽에 K나, Na, 리튬, LI, 이런 거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에어 옵틱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UV 옵틱. 카본, 설퍼, 빛이 직접 들어갑니다, 저는. 그리고 이 에어 옵틱으로는 빛이 광섬유를 통해서 들어가요. 옵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스파크 스탠드는 이따가 직접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옵티마이즈다. 나노건 흐름을 최적화시켜가지고 그 챔버 안에 분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아르곤이 이렇게 양쪽에서 흘러가지고 분진을 몰고 밑으로 쏙 빠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UV 옵틱 쪽은 빛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일로 들어가고 에어 옵틱 쪽은 빛이 일로. 그래서 이쪽이 이따 보시겠지만 광섬유가 연결되는 포트. 이거는 이제 윈도우인데 이것도 직접 보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디지털로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그 수치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소스 플라즈마 제너레이터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파워나 커런트, 펄스,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그니션 보드라 그래갖고 거기 보면은 이렇게 전극이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옛날 거. 그래서 그 전극에서 스파킹이 일어나야 주전극하고 샘플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이죠. 시마주가 그렇죠. 근데 저희 것도 텅스텐 전극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까지는 아날로그예요. 지금 보드에는 그런 전극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디지털로 그래서 여기 보면 맥시멈 스파크 듀레이션이 4000 마이크로 세컨드예요. 다른 아날로그 방식보다 무지하게 빠른데, 이게 뭐냐면 스파크를 한번 주는 시간이 4000 마이크로 초예요. 그러니까 0.02 엄청나게 짧은 시간으로 스파크를 줄 수가 있어요. 시로에다가.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양의 그 빛을 얻을 수가 있고 제형성이 별로 좋아집니다. CCD. 요 왼쪽에 있는 게 나사에서 픽처 카피라이트 나사에서 처음 그 항공 우주 산업에 적용을 한 게 CCD예요. 왜냐면 달 표면에 뭐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구로 전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떤 무겁거나 이런 건축기를 탑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개발한 게 바로 CCD 건축기예요. 그래서 지구 탐사, 화성 탐사 로봇 이런 데 보면은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게 전부 CCD 디텍터고, 거기에서 그 광석에다가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광석 레이저를 맞은 광석이 빛을 발생시키면 그거를 검출해가지고 농도를 계산해서 지구로 전송을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검출기가 전부 CCD. 그러니까 거기 온도가 거의 뭐 마이너스 사람이 있을 못할 정도로 100도 이상 되는 데서도 CCD가 워킹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이런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는 CCD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이 CCD가 혹시나 뭐 잘못되고 하는 그 비율이 0.1% 이하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기계 내구 연한 동안에 CCD가 나가면은 무상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지 이제 열에 18도씨 정도로 열 안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나중에 저 소프트웨어 뭐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온도 조절이 되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 보정하는 거를 좀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혹시 누구하고 데이터에 어떤 분쟁이 났을 경우 이거를 설명을 하실 줄 알아야만 슬기롭게 그 어려운 과정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이켈이라고 그러는 스펙트로사의 특허로 되어 있는 보정 방법입니다. 예전 장비들 같은 경우는 아이칼이라는 펑션이 없는 장비들은 스탠다드 샘플이 최소한 3개에서 5개 또는 6개까지도 농도 범위가 큰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 6개까지도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6개를 동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분석을 쫙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보정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이 스펙트럼 XX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 워낙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출기 자체가 포토 멀티플라이 튜브가 아니고 CCD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IPR이라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기존에 리캘리브레이션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 리캘리브레이션
다른 말로는 표준화, 스탠다리제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같은 경우는 리캘리브레이션 샘플이 낮은 농도에서부터 높은 농도까지 적어도 각각의 싱글 엘리먼트에 대해서 낮은 농도에서부터 높은 농도까지 샘플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샘플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측정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한 4개나 5개 샘플로 측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표준화 작업이다. 근데 표준화 작업을 다른 말로 하면 캘리브레이션을 리캘리브레이션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재보정 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기계를 하나도 보정을 안 하고 썼더니 한 달 썼는데 데이터가 이상하단 말이야. 데이터가 흔들려요. 그러면 저렇게 4-5개 샘플 가지고 그거를 기존에 거져 있는 검량선을 재보정해가지고 사용하신 것이 이제 스탠다디제이션이고, 아이칼은 뭐냐면 그냥 4-5개 샘플이 아니고 한 개의 샘플 가지고 전체 시스템 자체를, 그러니까 검량선만 재보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의 0점 조준하고 검량선 재보정을 동시에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이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옵티컬 시스템을 리캘리브레이션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캘리브레이션이 원 스텝에서 전부 보정이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이칼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부터 기존의 장비의 표준화 작업하고는 개념 자체부터 틀린 겁니다. 그 표준화는 정리하자면 표준화는 검량선만 표준화하는 거고, 아이칼은 기계 자체의 0점 조준 및 검량선까지 표준화하는 게 아이칼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요 밑에 축이 픽셀이에요, 픽셀. 다른 말로 하면 파장. 우리 그 CCD 디텍터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200만 화소거든요,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 200만 화소면은 여기 이 카메라 검출기, CCD 검출기에 픽셀이 200만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축 자체가 픽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하나하나의 검출기. 그 다음에 이쪽이 인텐시티. 아이칼 샘플을 공장에서 제작할 때 그 아이칼 샘플을 찍어가지고, 이게 아이칼 샘플이거든요. RH18. 이 샘플을 찍어가지고 넣어놓은 그래프가 빨간색입니다. 공장에서 제작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여기다 설치를 해놓고 똑같은 샘플을 찍었더니 나온 데이터가 녹색이에요. 틀리죠? 왜 틀리냐면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이유는 첫 번째는 주변 환경이 틀리고, 두 번째 전원이 틀리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한국까지 이동을 하고 또 한국에서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뭔가가 틀릴 수밖에 없죠. 그 틀린 거를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먼저 기계 0점 조준, 리프로파일링을 어떻게 하냐면 X축의 픽셀 포지션을 표준화시키는 게 0점 조준이에요. 그죠? 군대에다 갔다 오셨겠죠. 군대는 총 쏘면은 왜 세 발 쏴가지고 이렇게 조준을 하잖아요. 얘는 한 방 쏴가지고 이렇게 조준을 합니다. 그러면 리프로파일링은 끝난 겁니다. 옵틱의 리프로파일링이 끝났다. X축의 포지션 자체를 쫙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풀어졌던 만큼의 팩터 값이 얻어집니다. 소프트웨어는. 그걸 저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준화, 검량선 보정을 인텐시티를 이렇게 딱 바꿔줌으로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프로파일, 옵틱의 표준화, 0점 조준 및 동시에 리캘리브레이션까지도 끝나게 끝났다. 아까 같이 X축으로 약간 이동하고 Y축으로 검량선 인텐시티를 맞춰줌으로써 기존에 거져 있는 모든 검량선이 한 방에 표준화 작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셋업이 전부 끝났고 여기서 중요한 게 ical 팩터라는 것이 계산되어졌다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저장할 거냐 하고 이따가 아마 할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저장해 놓고 나중에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저기가 있을 때 이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한 이 파일을 다 드릴 거예요. 그죠? 이메일로 드리든지 뭐. 그래서 스탠다리제이션하고 리프로파일이 전부 다 끝났다. 여기까지. 질문사항 혹시 있으세요? 혹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 그러면 이해하신 걸로 내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만약에 질문사항이 생기시면 이따 기계할 때 여기서부터는 세일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